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6일 6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랭 바디우 수학 예찬 4장 부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부분을 보기 앞서서 이제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히 볼 텐데, 이제 바디우가 앞서서 이제 그 절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을 통하지 않고서 이제 절대성과 진리를 확립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성과 진리를 제공하는 원천적 존재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절대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보인다. 그리고 이 절대적 존재를 놓고서 이제 그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을 펼칠 때 이게 절대적 존재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자가 도대체 절대적 존재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디우는 절대적 존재론의 의미하고 네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와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일단 절대적 존재론 같은 경우는 중거의 우주라고 합니다. 중거의 우주. 중거라는 게 어떤 그 근거,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근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준거라는 게 근거나 기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떤 지식을 인식하거나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관찰할 때 얻어지는 질서, 규칙, 판단에 대한 준거가 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입장이 바로 절대적 존재론이다. 이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질서, 규칙,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기에, 절대적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참 거짓 질서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게 절대적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절대적 존재는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돼야 절대적 존재가 우리에게 이제 기준이나 기본 성질을 제공할 때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야 절대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변화하는 기준이나 성질을 제공한다면은 그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절대적 존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고정 불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부동성이라고 바디우가 언급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대적 존재는 물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물질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인간이 뭐냐 했을 때 저를 놓고 취철남이 인간이다 이러면은 취철남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취철남만 인간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존재는 진리를 제공하고, 이 진리는 보편성을 지니죠. 그렇다 보니까 보편성을 잃는 성질이 이 절대적 존재에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게 되면 보편성을 잃는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물질적인 걸 가리켜서 이제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철남이 인간이다, 어떤 저라는 존재,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순간 그건 개별적인 경우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절대적 존재는 특정 조건에서만 파악이 된다. 우선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인 걸 제공을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게 아닌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절대적 존재는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 존재는 특정 조건에서만 파악이 되고, 이를 알 수 있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 어떤 예시냐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이제 그 예시가 뭐냐면 특정 사건이나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에 대한 건데요.
특정 사건이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 작품은 우리한테 가치가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림이구나, 어떤 작품이구나, 어떤 사건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사건의 맥락, 작품의 맥락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건지, 이 사건과 작품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작품의 이제 맥락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어떤 절대적인 그 이해를 가지려면은 그 특수한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맥락이 없다면은 그거는 어떤 특수한 그 절대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예술 작품, 어떤 정치적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디우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작품을 배경 지식 없이 본다면 가치를 알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맥락을 모르거나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떤 맥락과 그런 걸 파악하게 되면은 이 작품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개인의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이 사건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절대적인 어떤 판단이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조건이 갖춰질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절대적 존재는 아무 무조건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파악이 된다. 이거를 바디우는 국지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절대적 존재는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번역본에서는 이 그 최대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을 최대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극한성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모순이나 의문이 말끔히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맥시멈리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극한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모순이나 의문이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태, 이런 걸 지칭하는 걸로 보여서 극한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게 되면 절대적 존재는 기존 공리체계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어떤 세계 안에서 작용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다 맞는데 이 하나만 틀린 거예요. 절대 이 하나는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인정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법칙인데, 이런 기본 법칙 중에 4개 빼고 하나를 준수하지 못한다? 그거는 좀 이제 허무한 것이, 허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모순되는 점이나 문제되는 점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얘만 안 되는 거지? 얘만 왜 준수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 왜 얘만 준수하지 못하는 건지 하면서 이거를 탐구해 보는 게 이제 탐구자들의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릴까? 아니면은 애초에 나의 주장 A가 잘못되었나? 그럼 B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공리 체계에서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이게 맞다는 거를 주변 공리가 인정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무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집어넣었어도 조화를 이뤄야 기존 체계에서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아주 잘 어울리네, 그러면 이거는 이 질서에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편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으니까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어떤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법칙이 기존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체계를 위배하지 않고 기존 질서에 잘 부합되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상으로서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였군요.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트가 잠깐 안 보였는데,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마우스 포인터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일단 네 아무튼 그 모순되는 점이 있게 된다면 이 체계 안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 체계 안에서는 쓸 수 없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모순 이 체계에 잘 녹아드는지 안 녹아드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이제 절대적 존재는 이러한 특징을 절대적 존재가 지니니까 우리는 신을 통하지 않고 해당 특징을 지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절대성과 진리를 긍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체계와 모순이 없는 상태의 것이 뭔가가 나타난다면 네, 그거는 절대적이고 진리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절대적 존재론, 이 절대적 존재를 통해서 신에 의하지 않고 절대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걸 찾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분석하는 부분은 약간 좀 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예, 절대적 존재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절대적 존재론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절대적 존재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바디우가 수학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수학 얘기를 하면서 수학자들은 탐구하다 보면 뭔가 내 연구가 탐구가 적절한지 아닌지 평가하는 뭔가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와 진리, 올바름을 판단하게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고 절대를 제공하는 어떤 진리를 제공하는 존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면은 진리도 인정할 수 있고 절대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 실체는 신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물체가 그 세계 안의 존재라 그랬거든요. 세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진리는 세계 안에서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상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은 이런 현상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이 절대적 존재로는 신이 될 수 없다. 어떤 우리에게 절대성을 주는 거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디우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존재론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우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 존재론이라는 말은 준거의 우주의 실존이다. 예. 우리가 어떤 판단하거나 어떤 인식하거나 그거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주는 그 기반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존재다. 우리의 뭐 판단과 인식, 정답에 대한 기준이 되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존재로서의 존재를 사유하기 위한 장소의 실존이다. 네.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그 존재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하기 위한 장소의 실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 존재를 저는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디우는 이데아라고 볼지 안 볼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데아론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이데아론에서 더 뻗어나가면 신으로 가긴 하는데 그냥 신을 잘라낸 이데아론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절대적 존재론의 4가지 특징을 보겠는데요. 이 절대적 존재론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동성,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보게 되면은 네, 그것은 부동한데 운동의 사유를 가능케 하면서도 모든 합리적 사유와 같이 그 자체로는 이 범주와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네, 운동의 사유를 가능케 한다. 네, 어떤 것들이 운동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네, 어떤 것이 있는데 운동을 가능케 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사유하게 하는 뭔가 어떤 것이 그 뭔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했을 때 결론 그 바디우의 입장은 절대적 존재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하는 것들이 이제 기반하는 게 이거지, 이게 운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보게 되면 운동한다는 건 변화를 의미하고 부동은 일정함을 나타내요. 고정 불변은 일정함, 영원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부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절대적 존재가 일정하지 않다면 절대나 진리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면 일정해야 절대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거는 이 진리를 제공하는 거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나 진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정해야 하고, 그래서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절대적 존재 이데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변하지 않고 뭐 맨날 그 일정하다, 고정불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그다음 보게 되면 실제 세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바디우와 플라톤과 이런 저의 생각인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 세계가 부동한 것, 실제 세계는 그 고정불변이지 아니지 않냐, 변화하는 세계 아니냐. 실제 세계는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실제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 세계는 이런 부동하는 것들이 이어 붙여지면서 이제 다양한 진리와 절대의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현상의 흐름을 본다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전환이 겪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진리고, 이 하나의 진리가 끝나면 또 다른 진리가 이어붙고, 연관성이 있는 진리들이 이렇게 줄줄줄 연쇄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진리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부동하는 것들이 여기서 잠깐 부동했고 이 다음에는 다른 부동하는 것이 오고 다른 부동하는 것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그냥 쇠막대기가 이제 콘크리트들로 인해서 이렇게 줄줄줄 가잖아요. 쇠막대기가 뭐 한정없이 길 수가 없으니까, 뭐 2m짜리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콘크리트로 계속 이어붙이면 줄줄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실제 세계는 이 절대적 진리가 이만큼만 여기서 있고 작용하고, 다른 진리가 여기서 이만큼 작용하고 여기서 이만큼 작용하고,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 순간엔 이게 답이고 이 순간엔 이게 답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불변하고 그런 존재에 대한 그 질서나 이런 것들이 고정불변하고 우리 세계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잘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합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벌써 18분을 지나고 있네요.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의 경우를 고려해 봅시다. 실제 운동은 세계 내에 위치하며 그것은 특정합니다. 실제 운동은 이제 세계 내에서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특정한 형태의 그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형식화할 수 있는데, 그 형식화한 수학 방정식은,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있고 그거를 기호화해서 이제 표현한 수학 방정식은 그 자체로는 고유한 장소를 갖지 않는다. 어떤 그 실제 세계 내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은 실제 운동 내에 포함은 되어져 있지만 현상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의 방정식이 포함된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그 물리적 현상, 실제 어떤 존재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비물질적인 특징을 지닌다 라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이 조금 안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비물질성이 있다. 절대적 존재는 비물질적이다. 앞서 얘기했죠. 이 수학 방정식은 절대적인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절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수학 방정식이 어떤 물질화될 수 있는 존재냐 했을 때 아니죠. 그래서 무에 기반한 그것의 존재를 통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절대적 존재는. 그래서 절대적 존재의 구성 요소가 되는 어떠한 개체도 실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 존재는 비원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에는 사람들이나 어떤 뭐 성질들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죠. 그것들이 아무리 특수하더라도 이 사건을 종합하는 가운데서 싹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형식, 방정식이라든가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것만 남고 싹 사라진다. 어떤 가치라든가 이것만 남고 이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건이 있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뭐 이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 바로 절대적 존재에 의한 현상, 절대적 존재가 제공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조건성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드러난다. 절대적 존재는 그건데 그러한 존재로는 그것에 관련된 공리들 또는 원칙들에 의해서만 기술되거나 사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 절대적 존재는 법칙, 질서들을 전제로 두고서만 파악될 수 있다. 만약에 공리나 원칙들이 어떤 전제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어떤 절대적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존재를 볼 수 없고 경험에 의존하는 구축물에 의해서도 볼 수 없다. 우리가 뭔가 거기에 관련된 공리 원칙들에 의해서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런 성질의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절대적 존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말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존재는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유로서 실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절대적 존재라는 건 사유에서만 실존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관념적 실존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실존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아무튼 그래서 절대적 존재는 비물질적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거, 절대적인 거 어떻게 성립이 되나 절대성을 확립시켜주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특정 사건이나 어떤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치를 지니거나 어떤 절대적인 그런 걸 지니게 되려면은 맥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절대적 존재론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작품에 관해 그것이 모든 인류의 성과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어떤 사건이나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인류를 위한 작품이다 이거예요.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고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평가.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겠죠. 근거나 배경이 있겠죠. 배경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인류를 위한 성과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 기준은 없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작품이 엄청난 거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편적 가치의 단원을 가능케 하는 원칙들이 이제 공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확인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였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파악하고 그거의 가치를 단언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보편적 가치를 단언하고 긍정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건들이나 체계나 질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이 이제 맞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다음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술만으로는 결론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기술만으로 기술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표현 묘사 이것만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서술 작품의 표현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공리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구성한 어떠한 것의 매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구성시키는 어떤 매개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게 작품이라면 작품을 보고 여기까지 가려면은 여기까지 가는 어떤 매개물이 있어야 된다. 이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물, 어떻게 보면 뭐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저자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해력, 이 사람이 파악하려는 이해력, 뭐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치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신문을 봤을 때 우리가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을 봤는데 이게 가치 있다라는 쪽으로 가려면은 신문의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 악보를 본다 하더라도 악보를 봤을 때 이게 어렵든 뭐 정말 감미로운 곡이든 이런 거를 악보만 보고 알려면은 악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악보를 본다고 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의 보편적 가치, 절대적 가치, 절대적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걸 도달하게 해주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모든 절대성은 공리적이며 어떤 하나의 작품이나 사건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모든 단원 역시 공리적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것들은 그것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공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리로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항목인데요. 최대성이라고 하고 극한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순이나 의문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읽어보면 다음의 의미에서 그것은 최대성의 원칙을 따른다. 최대성의 원칙. 최대성의 원칙이 뭘까 싶은데, 실존을 규정하는 공리들과 모순되지 않게 그 실존이 추론되는 모든 지적 개체는 이 사실에 의해 실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 개체가 있는데 그게 실존하려고 하려면 이 실존을 규정하는 공리들하고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순되지 않게 이제 그 실존이 추론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우리가 어떤 그 자명하다고 여기는 공리들이 있는데 그 공리들하고 얘가 관련이 된다. 그러면은 얘 실존하는 거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 이거였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순간 존재는 이미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나의 이 절대적인 법칙하고 관련이 되니까 모순되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인식의 그 참됨과 인식의 그릇됨을 파악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학문의 기초를 이제 데카르트가 세우거든요. 그 방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공리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고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실존하는 거라고 취급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기존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설명을 지금 제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실존을 규정하는 공리들과 모순이 없다. 특정 입장이 발생하는데 모순이 없다라는 얘기죠. 특정 입장이 기존 것들과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모순이 없을 때까지 파악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증명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순되지 않게라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모순될 수 있거나 모순될 여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실존하지 않는다라고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지적 개체가 실존한다, 어떤 뭐 원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존한다라고 하려면은 기존의 그 파악할 수 있는지, 기존의 법칙하고 위배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의문, 의심을 없애라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극한의 상태가 돼야 된다. 모든 공리와 모순되지 않는 극한의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극한성이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봤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을 보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혁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측면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러시아 혁명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원칙들과 정합적인지 보일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주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할 때 뭐 이렇게 정합적인지를 꼭 보일 필요는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당하다, 올바르다 이렇게 할 거면은 자기가 활동할 때 그 어떤 측면하고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이 뭐냐면 소련 정권이 수립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련 정권이 수립되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게 모순되지 않고 이게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증명할 수 있다면은 너가 그 러시아 혁명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떤 맥락에서 러시아 혁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너 러시아 혁명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라던가 일률성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 혁명 지지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면 러시아 혁명 지지하는 게 적절하다, 맞다, 이렇게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러한 의미에서 당신은 이 원칙들의 공기결로서, 공기결이라는 거는 공통의 결론이라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과 함께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초시간적으로 실존한다. 러시아 혁명하고 당신이 생각한 그 지금 활동의 이러저러한 측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절대성이 확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러시아 혁명의 가치는 당신의 가치 판단 과정과 함께 초시간적으로 구성된다. 러시아 혁명의 가치는. 그래서 이 가치가 이때 그 보게 되면은 1917년에 나타난 사건인데 지금 현재 나와 뭐 어떤 사람과 더해지면서, 그 판단과 더해지면서 그 가치가 초시간적으로 구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뭐 평가할 때나 이럴 때에도 뭐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 오늘 보는 부분은 제가 뭐 완벽하게 이해해서 했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좀 맞다라는 싶은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는데, 이게 가장 해석이 저한테는 적절해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는 좀 자신이 많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 최대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조건성이라고 했던 거, 조건성이라고 했던 것들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하고의 그 이 구성 표현하고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은 거의 다 왔습니다. 볼게요. 벌써 33분이 지났는데, 절대적 존재를 찾을 때 내 특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절대성을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려면 이 네 가지 특징을 지녔을 때 우리는 절대적 존재를 찾게 되고, 그러면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걸 찾으면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왜냐면 이제 신을 통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이 제공하는 이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신이 제공하는 이점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절대성과 보편성, 영원성을 잃으면 안 된다. 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이 절대성과 보편성, 영원성을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을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적 존재론, 이걸 언급한 거예요, 바디우가.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다수의 편으로 실존하는 세계에 대한 내재성의 편으로 완전히 옮아가는 절대적인 존재적 보증물을 찾아야 한다. 신을 포기했죠. 신을 포기하니까 이 절대성, 보편성, 영원성을 확보할 방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다수의 편으로 가자. 그래서 실존하는 세계에 대한 내재성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이라는 거는 이 세계의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재한다, 밖에 존재한다, 외재성을 지닌 게 신이에요.
그런데 신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결국에 밖으로 못 나가고, 세계 밖으로 못 나가고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탐구를 하다 보면은 이 성질을 발현시키는 뭔가 어떤 존재적인 느낌,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수학을 봐라.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 법칙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늠하지 않느냐. 우리가 실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적인 그 절대성을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절대적 존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와 동시에 부동성, 무에 따른 구성, 순수하게 공리적인 배치, 그리고 최대성의 원칙이라는 4가지 결정적 원칙들을 보존해야 한다. 네. 우리가 어떤 절대적 존재를 찾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탐구를 하다 보면 절대적인 걸 찾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성을 따르는지,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건을 갖추는지, 조건부가 맞는지 이거랑, 그 다음에 모순이 없는지, 네, 이런 부분을 다 찾아야,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 그때도 맞다면은 진짜 절대적인 걸 찾은 게 맞다. 이 비물질적인 거는 이제 뭐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이 성질들을 따르는 걸 찾았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다시 찾아야 된다. 너 틀린 거다. 이게 맞다면은 너 맞는 걸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밝혀야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이제 뭐 판단하는 사람이, 이걸 잘 판단하는 사람이면 어차피 처음부터 탐구를 할 때 올바르게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이게 뭐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좀 길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이 바디우의 얘기, 자기만의 이제 그 진리를, 신 없이 진리를, 결과적으로 이거죠. 신이 없이 진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절대와 진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바디우가 오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